네, 현재 시각 8시 27분 지나갑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박스권이고 또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는 은행권 좀 불안감이 더 확산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뭐 엔비디아의 어깨가 네네. 무거워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뭐 나스닥 지수를 갖다가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점점 주 후반으로 가면서 두 가지 이슈에 이제 시장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잭슨홀하고. 잭슨홀하고 엔비디아 그렇죠. 실적하고 지금까지 뭐 엔비디아가 실적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적은 없는데 네. 그런 상황이고 아마 파월 의장은 지금 딱 3세판째인데 2년 전에는 인플레 일시적이라 했다가 네. 시장은 뭐 잘 호응을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 뭐 역사적인 뻥카였고 네네. 작년에는 또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또 한 20% 가까이 또 급락시키는 그러게요. 강력한 또 긴축 의지를 보였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갈까 싶기도 한데 네. 점점 그러게요. 이제 주 후반이 오면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도 좀 박스권에 갇힌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일희일비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오늘 방송의 시작은 좀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네. 큰 그림을 보실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추세적 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미 벌써 다시 어떤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는 조정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미국 증시가 딱 중요한 날 월요일 날 반등을 해줬었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횡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나스닥 위주로서의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의 증시는 보시면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그리고 또 6월 말까지 계산해 보시면 이 시장을 이끌었던 건 대형 기술주죠. 그렇죠. 네, S&P 500 중에서 뭐 70주, 뭐 Magnificent Seven 네. 뭐 이렇게 하면서 50%씩 상승을 해줬고 대표적인 좋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상반기 50%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8월에 들어서 조정을 제법 받았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테슬라도 있었을 테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성장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 날 주봉으로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갖고 왔는데요.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에 네. S&P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만불 투자해 놓고 그때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 놓으셨으면 작년 연말에 그게 한 6,500만 원 정도 됐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S&P 500에 그냥 네네. 묻어두셨으면 네네. 연복리 수익률이 자그마치 9.8%가 나옵니다. 저런 상품 찾기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뭐 코로나 터졌었고 그렇죠. 뭐 예.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금융 위기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저기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하루에 굉장히 많이 오른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 S&P 500을 투자를 안 하고 계셨을 경우에 10일 동안 그것을 안 하고 계셨다면은 수익률이 뚝 떨어져서 29,000불 대니까 5.6%. 그리고 60일을 미스하셨다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나와요. 투자를 안 했으면. 안 했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상승한 날이 많았던 때가 언제냐면 대세 하락장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2008년도에 많이 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빠지면 또 급반등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S&P 500이 그래도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를 내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의 코스피 네. 상승률이 연간 복리 1.5%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 팔고를 좀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시장이었다면 미국 증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좋은 종목을 골라내셨을 때는
그냥 꾸준히 빠질 때 투자를 늘려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적절하지. 이걸 타이밍을 잡아서 언제 샀다가 언제 팔았다가 이걸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즘 테마주들이 엄청 네.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시장을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예. 근데 전체적인 투자를 하는 마인드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것은 항상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라고 해서 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이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의 어떤 그 메시지에도 보면 일관된 그게 있고 또 투자에도 철학이 있는데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아까 만 불을 갖다 넣어놨더니만 네. 20년 사이에 6만 4천 불이 됐다. 네. 얼추 그냥 그렇다면 1년 전에 20년 전에 서울에 1억짜리 뭐 아파트가 됐건 빌라가 됐건 네. 그게 그러면은 지금 네. 6억 됐겠냐 생각해 보면은 주식이 차라리 낫네요. 그럴 수도 있죠. 낫긴 한데다가 네. 복리로 따졌을 때 우리는 코스피를 갖다가 미국 하듯이 했더니만 네. 고작 그거밖에 안 나온다. 네. 이해가 가는 게 뭐 네. 좀 주가 좀 올랐나 싶으면 금방 나오는 게 유상증자에서 또 물타게 해버리죠. 그렇죠. 회사 좋다 싶었더니만 그 놈의 회사 몇 개씩 쪼개버리죠. 네. 거기다가 뭐 그 알량한 기술이나 뭐 알량한 그 명성 가지고 또 상장하겠다고 여기저기서 기어 들어오죠. 네. 우리는 되기가 힘드네요, 진짜. 그게 미국 하실 만합니다. 유 본부장께서. 예, 뭐 제가 30년 동안 예. 지금 들여다보다 보니까 네. 그런 결과값이 나오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그래요. 코스닥. 예,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거의 안 올랐는데요.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시가총액은. 예. 예, 무슨 말인지 딱 나오죠 거기서. 예, 예. 그래서 그만큼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지. 네. 단타나 트레이딩을 그리고 투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아닌 말로 오늘 초전자트가 오르겠습니까? 맥신이 오르겠습니까? 오늘도 소금이 오를까요? 네. 예.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예. 질문을 하시면 네. 예, 웃고 피하려고 하죠. 웃고 마시죠. 네, 피하려고 네.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네. 에너지 대비 어떤 효과, 성과를 내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뉴욕에서 나온 얘기 중에 그 무디스에 이어서 S&P가 네. 은행 신용등급 강등한다라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S&P 500이 신용등 강등을 했고요.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지방은행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대형은행 대비해서 지방은행의 문제점은 이런 부동산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네. 관련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볼 때 큰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이 큰 그림은 미국계의 전체의 그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을 다 포함시켜서 계산해 보시면 거의 13%가 넘습니다. 티어 1 비율이. 그러면 이거는 금융위기가 터질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 항상 또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네. 것을 듣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게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대형 은행들의 지금 예대율이 60%대밖에 안 된다. 예.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었을 때 미국 은행권이 2007, 8년처럼 네. 어떤 위기에 봉착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숫자를 딱 대변해 주는 게 뭐냐면 2007, 8년에 위기가 터졌던 부동산은 네. 예, 주택이죠. 예. 서프라임 사태. 그러면서 미국 GDP의 자그마치 70%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미국 GDP의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의 문제의 10분의 1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은행의 강등 사태가 지방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계적 붕괴,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것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흔들기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은행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은행이든 간에 이런 대출 비중이 높게 될 경우에 예. 자기 자본을 다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은행이든 간에.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기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예요. 즉 자본금이 5가 있으면 자산을 100을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레버리지가 20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산의 어느 정도가 구멍이 나버리면 손실이 나버리면 주식 가치가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방은행이 시스테믹 리스크, 체계적 붕괴와 연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개별적인 종목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주 투자는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저기 유 본부장께서도 이따금씩 이제 나름 자체적인 모델로 상승 여력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네.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HSBC 증권에서 뭐 이제 780불 콜이 목표 나왔어요. 주가. 예. 그러니까 현 레벨에서도 80%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뭐 그 전날은 뭐 로젠블락 같은 경우는 800불. 800불도 네. 나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어떤 전망에 유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뭐 좀 과하다 보시는지. 네. 우선은 이제 그거를 좀 큰 그림에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딱 어떻게 보면은 다들 걱정시킬 만큼의 어떤 두려움을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차트 보시면 저게 이제 빵 지수인데요. 저걸 보고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큰 그림으로 주봉인데 예. 그러니까 쌍봉을 만들고 이제 하락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예. 뭐 차트로 접근하는 부위라면 예. 제 일감은 그러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속스를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쌍봉을 만들고 이제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대형 기술주는 두 번째의 고점이 더 높았어요. 네. 첫 번째보다. 예. 네. 근데 예. 이제 반도체 속스를 보고 있으면 관련된 ETF를 보고 있으면 두 번째가 더 낮았습니다. 살짝 낮네요. 예. 보통 쌍봉을 이룰 때는 낮은 것이 더 이제 하락 확률이 더 높겠죠. 네.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보고 있으면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딱 두 개의 지수가 21선 근처에 와 있었어요. 예. 근데 월요일 날 반등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반등을 했는데 뭘로 반등을 시켰냐? 엔비디아와 다른 종목들과로 같이 반등을 시켰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엔비디아가 8.5% 급등을 하면서 네. 올라갔어요. 네, 지금 여기에 엔비디아 차트는 없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이게 엔비디아 저기 차트네요. 나오네요. 네. 근데 저거를 이제 길게 그려보시면은 네. 예, 두 번째의 고점이 첫 예. 번째 고점보다 거의 뭐 2배 수준인 거죠. 저거 두 번째 장기로 고점이. 보면 차트 살벌하죠. 네, 네, 자, 무서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고점이 더 높았음에도 높았고 불구하고 더 많이 상승을 했고 다른 어떠한 종목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엔비디아를 쫓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AI 칩 관련된 종목이 어딜까요? 예, AMD거든요. AMD. 예, 근데 주가의 탄력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예. 시가총액이 예. 거의 5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규모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5배가 뭡니까? 한 7배 정도 되는데 그 종목이 8.5% 오르고 AMD는 한 3% 정도 오르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그 대형 기술주나 대표적인 성장주들 반도체는 이게 시가총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누가 1등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누가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제일 많이 가져가느냐가 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매출 대비해서 40배가 넘는다. 이거 너무 비싸다.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그 영업이익률이 80%뭐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수요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공급을 얼마나 많이 따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생산 설비를 늘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보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 수요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다가 상승하고 빠졌다가 상승하고 이런 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업종 2개를 꼽자면 그리고 그 2개의 업종이 왜 중요하냐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AI 반도체 관련 그리고 그게 바로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업종만큼은 글로벌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미국으로 따지자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반등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사이클이 추세적 주기 안에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이런 대장주들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HBM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또 아까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후공정 부분 얘기하죠. 그래서 이 AI 관련된 이 수요가 정말로 커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IT 업계의 혁신으로서 바뀌면서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네.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 클립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참, 예, 이 주식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사는 게 더 예. 좋을 수 있다. 뭐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우시다면 네. 본인이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투자하시기가 참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반도체 ETF를 사시던가 아, 반도체. 아니면 전기차 부품 ETF를 사시던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번 조정이 있을 때 네. 늘리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엔비디아 실적 얘기도 해봤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그 국채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뭐 네. 지금 단기물도 그렇고 뭐 10년물, 30년물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긴축 경계감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발행 이슈까지 겹쳐지니까 더한 상황인데 이게 증시 입장에서 보면 하방 압력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명언이 있죠. 워런 버핏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중력과 같아서 주식을 끌어내린다. 예,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적정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 흐름 한번 보시면은 네. 4.3%까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지난 9월, 10월 달입니다. 작년. 그때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들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로 변해갈 거다라는 인식이 들면은 그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잭슨 홀 미팅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기 때문에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95년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네. 저 때가 이제 95년 2월 달이에요. 2월에 금리를 보시면 7.2%나 돼요. 지금보다 훨씬 높죠? 근데 그때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추세가 나오죠.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95년부터 98년 동안에 S&P 500이 자그마치 200%가 오릅니다. 엄청 올랐네요. 엄청 오르죠. 예. 자, 또한 금리가 훨씬 높았을 때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또한 2006년은 더 위기와 가까웠던 상황이에요. 예. 2006년 7월 달에 6월 7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쭉 빠졌죠, 금리가. 그때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5.2%였어요. 근데 그 1년 반 동안에 지수가 30%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장이 와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네. 그래서 지금 빌 에크먼이 얘기하는 것처럼 5% 넘어갈 거다. 뭐 많은 분들이 5% 베팅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10년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 못 올라요. 예.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 잭슨 홀 미팅이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을 했었을 때 이 정도의 금리까지 올라갔으면 이제는 더 이상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아, 이런 인식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금리가 천천히라도 빠지게 될 거고요. 그 추세가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잭슨 홀 미팅뿐만이 아니라 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9월 20일 날 도대체 FMC가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떤 힌트를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절대적인 어떤 금리 그 상태보다는 앞으로 금리를 뭐 더 올리는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뭐 저 개인적인 좀 오바일 수도 있겠는데 네. 우리 저희 오프닝에서 이제 윤재 기자와 대담하는 거기에서 저는 관심이 갔던 게 네. 살짝 이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네네. 그동안에 규제하고 서로 뭐 어르렁거리던 걸 살짝 한번 풀듯이 하고 아, 해빙 무드. 상무장관이 또 이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렇게 된다면은 벌써 이렇게 실무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어느 정도 뭐가 나왔으니까 이제 장관이 한번 가주는 거고 네. 이 정도 뉴스 플로우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있겠죠. 네. 제가 봐서 중국이 국채 마음 매입이요? 먹고 미국 국채 이렇게 좀 다시 사주기 시작한다면은 국채 수익률 급등세가 좀 상승세가 좀 이렇게 더 지속되기보다는 네. 여기서 머물든지 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렇죠. 어. 네, 맞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냐면 참 미국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 중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든요. 예. 서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 중에서 공급망 차질이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인플레이션의 거의 6% 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미 온쇼링 얘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온쇼링으로 간 거에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그 문제가 80% 이상 해결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중국 보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할 거 다 해놓고 네네. 예, 중국한테 이제 수출해도 된다. 아, 예, 이런 식인 거죠. 이미 공급망을 다 바꿔놨어요. 예, 예. 예.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을 통해서 오게 만들어 놓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각 변동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비중을 축소시켜 놓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맙긴 하죠. 예. 그러니까 참 미국이 작정을 하고 중국을 한번 많이 흔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들었다 같고요. 놨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숫자로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차트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CPI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미 벌써 45%는 이 그 구성 중에서 많이 지금 피크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비중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미 벌써 디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간 자산 비중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급망 차질 부분은 이미 네. 다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CPI인데 CPI 중에서 주거비, 미국의 주거비를 제외한 CPI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미 벌써 2%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공급망 차질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더해진 건데 그게 지금 2% 미만이에요. 그러면 네. 이건 이미 벌써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주거비인데 그 주거비는 미국의 주거비 이슈잖아요. 예. 이거는 공급망 차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저 주거비만 떨어져 주면은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이던 앞으로 FOMC던 저 주거비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또 앞으로 내려줄 가능성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시지만 네네. 아마도 저 숫자가 잡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예. 그래서 주거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지표로서 저희가 선행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새로운 그 임대를 하시는 분들의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그 인덱스가 벌써 이미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란색 선이 보시면 훅 빠졌죠. 그래서 앞으로 이 렌트 가격, 그러니까 임차료가 많이 빠질 거다, 쫓아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택 가격 지표와 비교해 한번 보시면은 주택 가격의 상승률도 벌써 이미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거비도 쫓아갈 거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한 2년 정도를 보시면은 저 주거비 상승률이 2%대로 조정을 받을 거다. 지금은 7.6%지만 네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왜?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고 오히려 천천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현재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2,519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 지수는 895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6,900원,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6,1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76만 8,000원, 포스코홀딩스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6만 3,000원이고요. 삼성 SDI는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LG와 현대차는 보합권 예상되고 네이버가 0.9% 상승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22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1.3%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127만 8,000원 집계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이틀 연속 강하게 좀 반등을 보여준 바 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LNF가 0.4%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1만 1,000원이죠. 포스코 DX도 내림세가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HLB는 0.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승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가는 10만 9,600원. SM이 1.9% 상승 예상되죠. 셀트리온지아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8,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오늘도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고 결국 오늘장에서도 뭐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또 종목 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그동안에 2차 전지 오르면은 초전지 빠지고 뭐 2차 전지 내리는 날 거꾸로 초전도체 오르는 날 2차 전지는 조금 이렇게 뭐 쉬어가고 그러던 게 약간 분위기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초전도체하고 맥신이 서로 다투더만요. 같은 테마끼리. 같은 테마끼리. 예. 어제는 이제 초전도체 올라가면서 맥신이 힘을 못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빠르게. 예. 오늘은 어느 쪽으로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 뭐 찍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상황 됐고 어제 환율이 7원 10전이나 빠져서 1,335원이었는데 이래저래 뭐 내고도 나오고 뭐 영내외 딜러들 롱스톱도 나오고 하면서 환율이 좀 밀렸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또 이게 38원 마감인데 요새 NDF 1개월짜리 스왑 포인트가 한 2원 20전 같으면 38원이면 또 40원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뭐 어쨌거나 지금 시장 간에도 네네. 팽팽한 기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은 조심합시다 하는데 증시는 아랑곳 않고. 너희들은 조심해라. 네. 우리는 돈 벌어야겠다. 갈 길 간다. 뭐 네. 이런 분위기. 그러게요. 예. 아니, 저희 앞서 이제 인플레이션 추이 좀 체크해 봤는데 주택 가격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잡히는 걸로 조금 분위기가 체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중국 쪽 괜찮은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중국의 부동산 위기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네.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미국이랑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미국의 리먼 사태를 또 자꾸 많이들 비교를 하시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부동산의 그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고 해서 가격 대비 소득으로서 계산했었을 때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국은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계산합니다. 또 외국인들이 흔들기를 좀 많이 하죠. 네네. 위안화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흔들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으로 계산하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대 초반입니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겪었었을 때는 뭐 거의 외국인들의 지분이 25%까지 늘어났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기가 가능했지만 네.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였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이슈는 투명성의 하락이다라는 거고요. 투명성.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3년 거주를 할 때 그때 중국을 분석을 할 때 2011년부터 2013년 이때가 가장 투명성이 높았었을 때예요. 그래요. 그 이후부터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하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2014년, 15년에는 폭등을 했지만 네. 그 이후에 계속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체로 보면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국이 어떤 금융 위기를 만들어낼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숫자를 보고 있으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예대율이 77%밖에 안 된다. 예. 이건 낮은 거예요. 예대율. 예대율이 낮은 겁니다. 위기가 터지려면 저 숫자가 100% 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죠. 또 지금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준금리 내렸죠. 3.4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더 내릴 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네.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의 부채 비율이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를 믿는다면 네. 예,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믿는다면 66%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저축률은 자그마치 47%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저축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그러면은 중국 쪽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그 근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좀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죠. 잭슨홀 심포지엄 여기에다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변수가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관망 심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경계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또 주요 소매 기업들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측면에서 소비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무디스에 이어서 S&P까지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뭐 약보합 출발 정도로 보여지네요. 코스피가 0.3% 소폭 하락 출발이고요. 2,50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이죠. 89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으로 66,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 떨어집니다. 53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0.5% 하락하죠. 11만 5,9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하락합니다. 76만 9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으로 5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6% 하락합니다. 58만 9천 원. LG화학이 0.5% 하락 중이고요. 57만 원.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0.5% 떨어집니다. 18만 6,200원이고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0.9% 하락 중이네요. 네이버가 1% 하락, 2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3%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이고요. 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1.6% 올라갑니다. 8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바이오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같은 뭐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약세입니다. 지금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33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호가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틀 연속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에코프로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1.3% 하락 12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올라갑니다. 65,100원이고요. LNF, 포스코 DX 각각 1%에서 2%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HLB가 약보합으로 29,0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흐름 좋네요. 2.2% 상승.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SM도 2.8% 상승으로 13만 4,300원이고요. Y젠터도 1.5% 상승으로 7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흐름 좋고요. 하이브도 2% 상승 24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이제 펄어비스는 5% 약세네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56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억 원, 55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기관,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매도로 체크가 된다 하더라도 좀 전기전자, 유통, 금융, 기계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보험, 의료정밀, 음식료 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3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9억 원, 6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맥신 관련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어제는 물량들 나오면서 급락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다시 올라갑니다. 태경산업 7% 강세고요. 경동인베스트가 5% 상승하고요. 나인테크, 휴비스가 각각 5%에서 14% 급등 중이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4.7%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맥신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상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육계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오늘은 오히려 또 수산물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CJ 시푸드가 8% 강세고 사조 시푸드가 19% 급등이고요. 사조 오양이 3.4% 올라갑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궁금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또 다시 많이 올라가네요. 5원 40전 상승한 1,34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환율 보니까 조금 불안 심리,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바로 치고 갈 환율도 아닌데 네. 밀리지를 못하네요. 그냥 어제 매물 부담이나 그런 게 어제 하루로 끝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달러 인덱스로 볼 수 있는 국제 외환 시세, 국제적인 달러 시세는 달러가 은근히 강입니다. 안 밀려요. 네네. 안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지금 잭슨홀에서 교통정리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에서 교통정리요? 네. 거기서 파월 의장 얘기하고 라가르드 22 총재까지도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환율이든 채권이든 예, 어느 쪽에서 주식 조금 더 매파적인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유로가 좀 강해진다든지 네. 그렇게 해야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근데 오늘 수산물 관련주 올라가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는데 수산주는 왜 올라갈까요? 그걸 유 본부장한테 여쭈면 어떡합니까? 그걸 여기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설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화로를 못 먹고 통조림을 먹어야 되는 건가? 어? 화로를 못 먹고 네. 그 참치 통조림을 먹어야 된다는 그러게요. 측면에서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 동원 참치? 예. 왜 또 하필이면 동원이 떠오르지? 그리고 왜 또 참치가 떠오르지 오늘? 아까 주가는 하락이던데. 아니, 수산물 관련주는 네. 오늘 올라가는 게 그러네요. 참치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저의 추측이에요. 네. 예.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네. 참 어렵죠. 테마주로서 투자를 하고 계시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또 예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길게 보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꾸준히 투자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죠. 예, 그렇죠. 네. 앞서 저희 중국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논리적 근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네.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축률이 지금 47%나 되고요. 가계부채 비율이 66% 정도 되고 또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힘이 통화 정책도 아직 여유가 있고 또 재정 정책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재정이 GDP 한 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어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숫자들은 정말 튼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쪽이 자꾸 막혔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급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거든요. 내수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중국은 성장률을 4%, 5%대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낮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썼었죠. IMF 때. 예, 그래서 그만큼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어떤 그런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안 되겠죠. 위안화는 계속 수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위안화가 절하가 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떤 좀 흐름의 바뀜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잭슨홀에서 네. 미 연준이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려.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 미국의 금리와 네. 다른 신흥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흐름으로 바뀌면 환율은 달러가 약세로 가고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의 환율이 절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게 바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9월 20일이 돼야지 어느 정도 또 확신이 서겠고 또 잭슨홀 미팅이 또 지나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투자의 패턴은 단기적인 위주의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희는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좀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유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네. 신흥국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주목을 받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돈도 좀 제법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인도 쪽하고 베트남 말입니다. 네. 그동안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조금 그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 네. 위치. 저희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상 좀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비싸 보인다. 네. 그렇지만 인도가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이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투자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늘릴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저희는 베트남이나 예. 또 대만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저희는 수출 관련주들이라면 제조 관련주들이라면 예. 또는 생산성 향상,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업군이라면 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기 신흥국 보시면은 중국의 비중이 10%지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네. 달러가 뭐 급약세로 간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금융 위기가 터진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 네. 라는 가정이 들어가야지 이런 신흥국 수출주들이 계속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면 수출 추세를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뭐 불황속 어떤 흑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저희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달러가 점차적인 약세 추세로 가면서 즉 내년 연말까지 달러 지수 한 뭐 95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이익 모멘텀이나 또 생산성 향상에 연관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신흥국에 있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섹터는요 어때요? 섹터는 사실 그동안 왜 보면 나스닥백 위주로 좀 강조를 주셨잖아요. 네. 그 견해가 여전히 유효한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네. 요 부분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네네. 이미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좀 버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또 그것과 연결돼 있어서 미국이 왜 중요하고 또 미국 안에서 어떤 섹터가 중요하고 이게 다 큰 그림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이런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일어나고 뭐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고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가계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저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저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라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성 향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제레미 시갈 교수님께서 워튼에 그 얘기를 지금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미 연준 파웰한테 주는 당근이다. 정말 너무나 희소식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둔화시켜 줍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딱 보시면 S&P 500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게 선을 쭉 그어 보시면은 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래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시작했어요. 2, 4분기가. 네네. 2, 4분기 실적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3, 4분기 실적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의 대표적인 업종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업종들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뭐 빵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매그니피컨 세븐, 뭐 또는 뭐 반도체, 예.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 업종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왼쪽입니다. 이게 성장주인데 보시면 이제 대형 기술주가 있고 반도체 AI가 있고 또 전기차 부품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가 있어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으시면은 진짜 정말 요즘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이나 뭐 종목들은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IT, 전기차 부품까지예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헬스케어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단가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업종인데 워낙 지금 단가를 낮춰지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를 연결시키면서 이제 투자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위에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들은 지금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기업 설명회를 들어보시면은요.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네. AI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만큼 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주들이 어느 정도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이쪽 IT 쪽에 훨씬 더 주가가 탄력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쨌든 생산성 향상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이쪽에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형 기술주나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까지는 이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조정이 10월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는 보통 한 10월까지 어떤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떤 투자를 늘려가시는 전략이 적절하다.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20년 투자하시면 네, 좋은 수익률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업종에 좀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